작년 여름방학 남편의 조카가 우리 집에 와 있었다. 내 아들이 가장 아끼는 레고 우주선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남편은 그 애는 아직 어리다며 네가 왜 숙모이니 좀 봐주라고 했다. 올해 남편이 또 그 작은 파괴왕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나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오히려 열정적으로 조카의 방을 정리해 주었다. 남편은 나의 180도 달라진 태도에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몰랐다. 내가 이미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 2장을 예매해 두었다는 것을. 그가 전화기 너머로 나에게 포효하며 왜 조카를 혼자 집에 가둬놨냐고 따져 물었을 때 나는 아들과 함께 뷔페 레스토랑에서 킹크랩을 먹고 있었다. 여보세요? 신호가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네. 비행기 곧 이륙해야 해서 일단 끊을게. 나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닳도록 외웠던 그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옮겼다. 온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다. 엄마, 이 킹크랩 진짜 맛있어요. 아들 지우가 커다란 게 집게발을 들고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물티슈 한 장을 뽑아 아들의 입가에 묻은 소스를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마음 가장 부드러운 곳이 살짝 건드려졌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우리 지후. 내 목소리는 아주 나지막했다. 나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한 따스함을 담고서 식탁 옆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화면이 몇 번이고 켜졌다가 또 몇 번이고 꺼졌다. 보지 않아도 박민준, 내 소위 남편이라는 그 남자일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족들, 그 친정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내 피와 살을 빨아먹던 그 집행자들일지도 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저 집게로 개 다리를 벌려 가장 살이 통통한 부분을 발라내어 지우의 접시에 놓아주는 데에만 집중했다. 작년의 장면이 제어할 수 없이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똑같은 여름방학이었다. 김준수, 내 남편 박민준의 친조카, 온 가족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그 어린 황제가 바로 이 도시 우리 집 거실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 아들 지우가 꼬박 한 달을 걸려 완성한 레고 밀레니엄 팔콘의 잔해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지우의 7살 생일 선물이었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품에 안고 자던 보물이었다. 수천 개의 부품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갑작스러운 재앙과도 같았다. 지우의 울음소리는 가슴을 찢을 듯했다. 그 작은 몸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헛되이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려고 애썼다. 나는 달려갔다. 가슴속의 분노가 나를 불태울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박민준이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독을 바른 칼날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을 찔렀다. 애가 아직 어리잖아. 그냥 장난감 하나 가지고 뭘 그래? 네가 왜 숙모면서 애랑 똑같이 유치하게 굴 거야? 좀 봐줘. 그의 누나 박민이, 그 성인 아이의 제조자는 그저 나른하게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아이고, 애들이 뭘 알겠어. 놀다 그런 건데 뭘 화를 내고 그래. 나중에 내가 새 걸로 하나 사줄게. 물론 그녀는 사주지 않을 것이다. 자기 아들 학원비까지 나에게 내달라고 할 판이었으니까. 그날 밤 지우는 울다 잠이 들었다. 작은 몸이 계속해서 흐느꼈다. 나는 아들을 안고 밤을 새웠다.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나와 아들이 함께 숨막히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리고 내 남편, 우리를 보호해야 할 그 사람은 오히려 외부인에게 감옥 열쇠를 넘겨주는 공범이었다.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죽어버렸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나를 차가운 기억 속에서 끌어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야, 우리 지우가 이렇게 커서 많이 먹는구나 생각했지. 휴대폰의 진동이 마침내 멈췄다. 아마 박민주는 자신이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의 부모님, 그의 누나, 시골에 사는 팔촌까지 동원해서 나에게 전화 폭탄을 퍼부을지도 모른다. 상관없었다. 나는 단호하게 무음 모드로 전환하고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 넣었다. 이 소동극에 더 이상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는 지우를 데리고 호텔 아래 프라이빗 해변으로 갔다. 남국의 바닷바람이 습기를 머금고 불어오며 내 마음속에 수년간 쌓여있던 응어리를 흩날려 보냈다. 지우는 신발을 맨발로 해변을 뛰어다녔다. 웃음소리가 은방울처럼 맑았다. 그는 모래 한 줌을 쥐었다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얼굴에서 이렇게 아무런 부담 없는 행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집안의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박민희가 어릴 때부터 제멋대로 키운 그 조카는 지금쯤 아마 소파 전체에 과자 부스러기를 뿌리고 바닥에 콜라를 쏟고 지능 묻은 신발로 갓 닦은 벽에 자랑스러운 발자국 몇 개를 남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민준, 입만 열면 애는 아직 어리다고 말하던 그 외삼촌은 지금쯤 허둥지둥 그 녀석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뒷수습을 하고 있겠지. 전화기 너머에서는 박민희의 비명과 욕설이 아마 지붕을 뚫을 기세일 것이다. 박민준, 이등신아,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 내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랑 나 끝이야. 그 남자는 지금쯤 머리가 터질 것 같을 것이다. 아마 그는 처음으로 그 전지전능한 누나와 똑똑하고 귀여운 조카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염증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참 좋았다. 나는 지우의 손을 잡고 반짝이는 물결이 있는 바다로 천천히 걸어갔다.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 약간의 서늘함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지우와 함께 호텔 어린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낯선 지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누구일지 짐작이 갔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즉시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우, 이독한 것.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애를 혼자 집에 가둬놔? 너 제정신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빗발치는 우박처럼 사정없이 나에게 쏟아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냈다. 그리고 침착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 나는 휴대폰을 다시 귀에 대고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말씀은 증거를 가지고 하셔야죠. 제가 가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우리 집 문을 잠갔을 뿐이에요. 뭐, 네가 지금 말대꾸야? 내 눈엔 우리 박씨 집안이 배는 게 없어? 내가 경고하는데 준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너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약간 쉬어 있었고 의심의 여지 없는 위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10년간 나는 바로 이런 위압감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않기로 했다. 아, 그러세요? 나는 가볍게 웃었다. 웃음소리에는 어떠한 온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어머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김준수가 제 아들의 30만 원짜리 레고 우주선을 박살냈을 때 누가 보상해줬죠? 전화기 너머가 순간 침묵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모든 글자는 모처럼 날카로웠다. 지난번에 그 애가 제 혼수였던 그랜저 차문을 커터칼로 긁었을 때요. 거의 20cm나 되는 흠집이었는데 그땐 또 누가 책임졌죠? 그리고 박민준 씨가 매달 누나 박민희 씨에게 50만 원씩 보내는 거요. 생활비라고 하던데 이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 이왕 여쭤보는 김에 하나 더요. 저랑 지우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였을까요? 25만 원이면 충분했을까요? 내 말은 빠르지 않았지만 모든 질문은 명확하게 핵심을 꿰뚫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전곡을 찔린 후 파랗게 질렸을 그녀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다. 좋게 30초는 지났을까?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비명이 다시 터져나왔다. 이 배은망덕한 것, 네가 우리 집안을 농락해?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먹여 살려줬더니 이따위로 보답을 해?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어쩌자고 너 같은 재수 없는 걸 며느리로 들여서. 그녀는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악독한 언어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이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다.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욕설과 도덕적 납치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것. 안타깝게도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 수법에 넘어가지 않았다. 말씀 다 하셨어요? 나는 그녀가 지쳐 헐떡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다. 다 하셨으면 끊을게요. 아들이 저랑 놀아달라고 기다려서요. 아,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 한 글자도 빠짐없이 다 녹음했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에게 어떤 반응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고 수영장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만 남았다. 나는 욕설로 가득 찬 그 녹음 파일을 곧장 내 절친 수연에게 전달했다. 수연은 거의 1초 만에 답장을 보냈다. 잘했어. 녹음 파일은 클라우드에 저장해놨어. 3중 백업. 걱정 마. 변호사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최고 실력자로 알아봐 줄게. 뒤이어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이 따라왔다. 따뜻한 기운이 마음속에 차올랐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 나는 멀지 않은 곳에서 지우가 튜브를 안고 물속에서 신나게 발버둥 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작은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 속 지후의 뒤로는 푸른 수영장 물과 흔들리는 야자수가, 머리 위로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이 사진을 내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선베드에 기대어 창밖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느꼈다. 내 미래도 저 바다처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 비좁고 숨막히던 집, 역겹기 짝이 없던 그 사람들은 모두 내 뒤로 멀리 던져질 것이다. 제주도에서의 넷째 날, 나는 지우를 데리고 우도로 갔다. 우리는 쾌속선을 타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자유를 만끽했다. 지우는 처음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했다. 비록 체험구역에서였지만 물속의 오색찬란한 물고기 떼를 보았을 때 그는 흥분해서 손발을 흔들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그는 내 팔을 꼭 껴안고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작은 얼굴은 흥분과 햇볕 때문에 발그레해져 있었다. 나는 불과 며칠 사이에 아들의 성격이 훨씬 밝아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이상 집에서 사촌형의 괴롭힘을 당할까봐 작은 소리 하나 내는 것조차 조심하던 그 예민한 아이가 아니었다. 샤워를 마치고 휴대폰을 들었다. 읽지 않은 문자 메시지가 몇 개와 있었다. 박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준수를 집에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이랑 지우 어디야? 빨리 돌아와. 집에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나요 며칠 걔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일도 자꾸 실수해서 팀장님한테 몇 번이나 깨졌어. 나 정말 잘못했어? 화 풀지. 응. 우리 집에 와서 다시 잘 살아보자. 나는 이 글자들을 보며 입가에 냉소를 띄었다. 진작에 이럴 것이지. 왜 꼭 이 지경이 되어서야. 그는 조카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게 아니었다. 그저 이 난장판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를 위해 모든 골칫거리를 처리해주고 그가 마음 편히 샤이쇼장구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장님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줬던 무료 가사 도우미였다. 나는 느긋하게 답장을 입력했다. 나랑 아들은 잘 지내고 있어. 휴가 끝나면 돌아갈게. 전송 성공. 그리고 나는 며칠 동안 죽은 듯이 조용했던 그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 박민희가 또 난리를 치고 있었다. 그녀는 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울고불고 눈물로 호소하며 내가 정말 팔자가 사나워. 아들을 친해 삼촌 집에 방학 보내러 보냈더니 외숙모는 자기 혼자 놀러 도망가 버리고 내 아들을 혼자 집에 내버려 뒀어. 불쌍한 우리 준수.
놀라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밤에 잠도 설쳤대. 이 애미 마음이 정말 찢어진다. 어떻게 이렇게 악독한 여자가 있을 수 있어? 그녀의 흑백전도 능력은 여전히 탁월했다. 단톡방에서는 즉시 사정도 모르는 몇몇먼 친척들이 맞장구를 쳤다. 너무하네. 어떻게 애를 혼자 집에 둬? 그러게 말이야. 민준아, 내 아내 좀 잘 관리해야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좋아. 그렇게 연기하는 게 좋다면 내가 더 큰 무대를 마련해주지. 나는 단톡방에 한 글자도 쓰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갤러리에서 작년에 녹화해둔 그 영상을 찾아냈다. 영상 속에는 바닥에 흩어진 레고 잔해와 지우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와 박민준의 대화. 내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담고 있었다. 박민준 씨, 당신 조카가 한 짓 좀 봐. 그리고 박민준의 목소리는 아주 선명했다. 짜증과 편애로 가득 찬.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 네가 외숙모니까 좀 봐줘. 나는 전송을 클릭했다. 영상이 성공적으로 가족 단톡방에 올라갔다. 방금까지 시끌벅적하던 채팅방은 순간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더 이상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방금까지 편을 들던 그 친척들의 얼굴이 지금 얼마나 볼만할지를. 공개 처형이란 이런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창밖은 밤이 깊었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판은 내가 이겼다. 휴대폰 벨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갑작스럽게 울렸다. 박민준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분노를 억누른 그의 질책이 들려왔다. 서연우, 무슨 뜻이야? 왜 집안일을 단톡방에 올리는 거야? 내가 창피해 죽는 꼴을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창피해? 당신 누나가 단톡방에서 흑백을 뒤집고 내가 자기 아들을 학대했다고 모함할 때는 왜 창피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그게 집안 망신이야? 박민준 씨, 당신의 이중잣대는 정말 예술이네. 박민준은 내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그는 아마 한 번도 온순하기만 했던 내가 이렇게 날카롭게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그는 전략을 바꿔 아들을 핑계대기 시작했다. 지우 곧 계약 아니야? 밖에서 그만 놀고 빨리 애 데리고 돌아와. 공부 방해하지 말고. 공부? 나는 이 두 글자를 되뇌며 참을 수 없는 아이러니를 느꼈다. 당신이 우리의 공부하는 걸 기억은 해? 그럼 작년에 김준수가 개숙제 공책집 책가방에 물 부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말할 필요 없어. 나는 그의 위선적인 변명을 끊었다. 지우 공부는 내가 이미 다 알아서 했어. 서울에서 제일 좋은 사립 초등학교에 연락해서 전학 준비 중이야.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내 박민준의 높아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으로 가득 찬. 전학? 사립으로? 당신 미쳤어? 거기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그의 무의식적인 반응은 내 돈의 출처를 묻는 것이었다. 그의 인식 속에서 나는 그에게 의존해 살아가는 전업주부일 뿐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단호했다. 이건 내 돈이야. 당신과는 상관없어. 이번 여행에서 나는 단지 놀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친구 수연의 소개를 통해 나는 온라인으로 개인 실내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다. 클라이언트는 내 디자인 컨셉에 매우 만족했고 성금 5천만 원이 이미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이것은 내가 다시 펜을 잡고 스스로를 위해 닦은 첫 번째 후퇴로였다. 비록 수년간 현장을 떠나 있었지만 내 전문 능력은 녹슬지 않았다. 내 돈?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서연우, 너나 몰래 무슨 짓 한 거야? 박민준의 말투에는 의심과 신문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할 기운도 없었다. 박민준 씨, 당신 자신이나 잘 챙겨.
당신 그 대단한 가족들이나 잘 챙기라고. 내일은 당신이 상관할 자격 없어.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뚜 소리를 들으며 박민주는 아마 분노로 펄펄 뛰고 있겠지. 상관없다. 앞으로 그가 화낼 일은 더 많을 테니까. 나는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마치 전사가 다시 무기를 쥔 것처럼 이 전쟁의 주도권은 이미 서서히 내 손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박민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내가 아들을 전학시키겠다고 선언하고 나만의 수입이 생겼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그는 상황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이제는 완전히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나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질책하던 말투가 나중에는 애원으로 바뀌었다. 그의 행동력 또한 전례 없이 효율적으로 변했다. 다음 날 그는 박민희와 김준수 모자를 짐 싸서 시골로 보내버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박민희와 크게 싸웠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했다고 한다. 그는 전화로 나에게 비굴하게 약속했다. 앞으로는 절대 그들을 집에 한 발짝도 들이지 않겠다고. 여보, 내가 그 사람들 보냈어. 당신이랑 지우 돌아와.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는 뭐든지 당신 말 들을게. 나는 그의 뒤늦은 참회를 들으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우스웠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굳이 내가 내 패를 다 보여주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양보를 했다. 이런 타협은 싸구려 같고 가련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일주일의 휴가가 금방 끝났다. 나는 지우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 대신 곧장 택시를 타고 수연이 미리 준비해둔 오피스텔로 갔다. 투룸 구조에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가전제품도 완비되어 있었다. 수연은 우선 여기서 지내라며 사양하지 말고 여기를 너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으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우를 근처의 임시 돌봄 교실에 데려다 주었다. 단지 입구를 나서자마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박민준을 보았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으며 입고 있는 셔츠도 구깃구깃했다. 나를 보자 그는 즉시 달려왔다. 얼굴에는 비굴한 미소를 띠고서 여보, 돌아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비굴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무슨 일이죠? 나의 거리감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손을 비비며 불안하게 말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랑 같이 집에 가자.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박민준 씨. 나는 그의 끝없는 약속을 끊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10년을 사랑했고 또 10년을 참아온 이 남자를. 그리고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우리 이혼 얘기 좀 해요. 공기가 그 순간 응고된 것 같았다. 박민준의 얼굴 표정은 당혹감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완전한 혼란으로 변했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이다. 이번에도 내가 화가 나서 잠시 집을 나갔을 뿐이고 자신이 조금만 숙여주면 이전의 수많은 다툼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가 이혼을 제안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정말로 그를 버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의 표정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쾌감 대신 죽은 물과 같은 평온함, 그리고 해방감만이 있었다. 이 길은 이제 끝에 다다랐다. 이혼? 연우야,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고 있어? 박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물론 알고 있죠. 내 말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난 아주 멀쩡해요. 이렇게 정신이 맑았던 적이 없어요.
그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연우야, 우리 10년이나 함께했잖아.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졸업하고 나서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던 시절 잊었어? 우리 그만해요. 나는 그의 서투른 연기를 끊었. 그 소위 달콤했다는 추억들은 지금 생각하면 그저 아이러니할 뿐이다. 라면을 먹었던 이유는 그가 월급을 모두 시댁에 붙였기 때문이었고 나는 소위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기꺼이 그와 함께 고생했다. 지금 보니 그저 나 혼자만의 독백극이었을 뿐. 감정 카드가 통하지 않자 박민준의 얼굴이 굳어지며 협박으로 돌아섰다. 이혼? 꿈도 꾸지 마. 너처럼 사회생활과 단절된 지 오래된 아줌마가 애까지 데리고 어떻게 살 건데? 네가 디자인 일 하나 맡았다고 해서 너랑 애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에는 격렬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나는 화내지 않고 그저 가방에서 그 디자인 계약서 사본을 꺼내 그의 앞에서 흔들었.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네요. 당신 없이 저와 지우는 더 잘 살 거예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누이 박민희가 마치 토벌군처럼 기세등등하게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서연우, 이 배은망덕한 것, 날개가 돋았다고 날아가려고? 박민희가 가장 앞장서서 달려와 내 코를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이혼을 해? 우리 집 재산이라도 빼돌리려는 거지? 시어머니는 옆에서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이 무너진 듯 울부짖었다. 집안에 불행이 닥쳤네. 저런 몹쓸 것을 들여서 우리 모자 남매 사이를 이간질하더니 이제는 이 가정을 깨려고 하네. 그들의 소란에 많은 행인들이 몰려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대신 바로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는 XX 아파트 정문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며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요. 나의 침착함에 박씨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은 아마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경찰은 금방 도착했고 그들에게 구두 경고와 함께 해산을 명령했다. 그들이 잿빛 얼굴로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역시나 그날 밤 나는 박민준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내용은 협박과 최후 통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우, 경고하는데 좋게 말할 때 들어. 집은 내 혼전 재산이야. 너 한 푼도 못 가져가. 아들도 무조건 남겨둬.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이니까.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웃었다. 드디어 그가 가장 진실되고 탐욕스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나는 천천히 한 줄의 글자를 입력했다.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보죠. 참고로 알려주는데 집에 가서 등기부등 보내. 누구 이름이 쓰여 있는지 잘 확인해봐요. 그리고 그때 집 살 때 계약 누가 냈는지 잊어버린 건 아니죠? 전송.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나는 그날 밤 박민준이 잠 못 이룰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에는 박민준으로부터 온 수많은 부재중 전화 알림이 와 있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느긋하게 지우의 아침을 차려주고 돌봄 교실에 데려다 주었다. 오피스텔 아래로 돌아오자마자 핏발선 눈에 완전히 지친 얼굴의 박민준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자 마치 구명 다쳐 지푸라기라도 본 것처럼 미친 듯이 달려왔다. 연우야,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 왜 당신 이름이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가 혼인신고 후에 산 집이니까요.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고요. 무슨 문제라도? 하지만 난 계속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난 계속 내 이름만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그래, 그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 자신의 거짓말 속에 살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였다. 혼인신고 후에 등기를 마쳤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혼전 재산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그것은 단지 그의 가련한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그의 가족들에게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구실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계약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정말 잊었어요? 그 2억 원의 계약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박민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집은 당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겨우 5천만 원을 마련했다. 나머지 2억 원은 내가 낸 돈이었다. 당시 나는 외부적으로 그 돈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믿었다. 아니, 그는 믿기로 선택했. 왜냐하면 그는 도시에서 뿌리내리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돈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돈 당신이 모은 거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아니죠. 나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수년간 묻혀있던 이 비밀을 파헤쳤다. 그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이에요. 명확한 은행 이체 기록도 있고요. 시점은 우리가 혼인신고하기 전 완전히 저의 혼전 개인 재산이죠. 박민준 씨, 민법에 따르면 이 돈은 계약금으로서 우리 신혼집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할 때 저는 제 원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자 비율에 따라 더 많은 지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나의 모든 말은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2걸음 물러나 벽에 기댔다. 눈빛은 공허했고 입으로는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 거짓말하는 거지. 나는 넋이 나간 그의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이 남자는 내가 가져온 물질적 혜택을 누리면서도 마음 편히 나를 먼지처럼 짓밟았다. 그는 집이 그의 자신감의 원천이자 언제든 나를 길거리로 내쫓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처음부터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앞에서 수연이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서연우입니다. 제 이혼 소송, 이제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더 이상 박민준을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려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에서는 그의 절망적이고 부서지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준의 가족은 집과 계약금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뒤집어졌다.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연에게서 들은 소식만으로도 그 난장판의 그림을 충분히 그릴 수 있었다. 박민희는 전화로 나에게 온갖 욕을 퍼부으며 내가 처음부터 그들을 속일 생각이었다고, 내가 아주 교활하고 음흉해서 그들을 수년간 속여왔다고 말했다. 나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미친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박민주는 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공포와 원가족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 태도를 180도 바꿨다. 그는 나에게 미친 듯이 사과하고 참회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보내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자신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과거에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심지어 각서를 써서 앞으로는 개과천선하고 원가족과 선을 긋겠다고 맹세했다. 나에게 이혼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연기를 보니 웃음만 나왔다. 만약 나에게 그 2억 원의 혼전 재산이 없었다면, 만약 집이 정말 그의 소원대로 그의 개인 재산이었다면 그가 지금 이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아닐 것이다. 그는 가장 악독한 언어로 나를 저주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와 아들을 길거리로 내쫓았을 것이다. 그의 사랑, 그의 참회는 모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나는 단 한 통의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의 침묵은 그를 더욱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내가 빌린 오피스텔 아래로 찾아와 나를 기다리고 내가 새로 차린 임시 스튜디오로 찾아와 나를 기다렸다. 그날 오후 나는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그는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쿵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연우야, 제발, 날 용서해줘. 나 버리지 마.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내 다리를 붙잡고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클라이언트는 이 갑작스러운 장면에 놀랐고 스튜디오의 젊은 직원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나는 무릎 꿇은 남자를 보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한때 나도 이 남자가 나의 하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힘껏 내 다리를 빼내고 한 걸음 물러나 그와 거리를 두었다. 내 목소리는 한치의 온도도 없이 차가웠다. 박민준 씨, 그 연기 좀 그만둬요. 더 역겨워질 뿐이니까. 어떤 일은 한번 일어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집이 그렇게 아까워요? 내가 말해두죠. 이 집 내가 가질 거예요. 아들 양육권도 내가 가질 거고요. 우리 사이엔 법정에서 보는 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당황한 표정의 클라이언트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회의실로 가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나는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등을 곧게 펴고 등 뒤에서는 그의 울부짖음과 애원이 들려왔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 내 세상에는 더 이상 그의 자리가 없었다.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열리던 날, 날씨는 맑았다.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수연과 내 대리인인 왕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섰다. 박민준도 왔다. 그와 함께 온 것은 그의 부모님과 박민이었다. 그들 가족은 나를 보자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다. 만약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나는 아마 1000번은 죽었을 것이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장엄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을 때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 이날을 나는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 왕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법원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박민준이 오랫동안 그의 누나 박민희에게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모든 내역이 명확했고 누적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나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을 한 녹음 파일, 법정에서 재생되자 그 날카롭고 매서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져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조차 눈살을 찌푸렸다. 2억 원 계약금의 출처를 증명하는 내 어머니의 유산 상속 증명서와 은행 이체 기록, 증거의 연결고리는 완벽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박민준 측이 선임한 변호사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하나하나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박민준은 지우의 양육권을 뺏으려 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있어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 변호사님은 즉시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지우의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장기간 억압적이고 불화가 잦은 가정 환경에서 생활하여 지우의 정신건강이 이미 영향을 받았으며 예민하고 소심하며 안정감이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결론은 어머니 서연우가 더 적합한 보호자이며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었다. 보고서 내용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숨막히게 아팠다. 이것은 어머니로서의 나의 실책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피고석의 박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휴정 시간에 우리는 법정을 나왔다. 법원 앞에서 박민희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고 했다. 이 나쁜 년,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내놓고 나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한 걸음 물러나자 수연이 재빠르게 박민희의 손목을 잡았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이미 휴대폰을 들어 녹화 기능을 켰다. 법원 앞에서 폭행이라니 간도 크시네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법원의 법원 경위들도 신속하게 달려와 난동을 부리는 박민희를 제압했다. 이 장면은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박민준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었다.
나는 그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매우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불만이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은 완전한 실패감이었다. 나는 묵묵히 시선을 돌렸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나야 했다. 판결 결과는 빠르게 나왔다. 거의 아무런 반전도 없었다. 법원은 나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아들 지우의 양육권은 예상대로 나에게 돌아왔다. 박민주는 다음 달부터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우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했다. 우리 사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그 집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나의 혼전재산 출자액과 우리 혼인 후의 공동대출 상환 부분을 종합하여 나에게 판결했다. 다만 보상으로 나는 박민준에게 5천만 원의 현금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했다. 5천만 원, 시가 10억 원이 넘는 이 집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그 순간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온몸에서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전례 없는 가벼움을 느꼈다. 박민준 가족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듯했다. 박민희는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려다 법원 경위에게 엄중 경고를 받았다. 박민준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하늘이 무심하다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박민준 본인은 마치 넋이 나간 조각상처럼 잿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왕 변호사님과 수연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을 나섰다. 바깥의 햇살은 조금 눈부셨지만 나는 더없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길고 긴 전쟁은 마침내 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그 후의 일들은 모두 수연에게서 들었다. 박민주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자신의 안식처라고 여겼던 집까지 잃었다. 이혼 소송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뒷담화거리가 되었다.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넋이 나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가족의 위로가 아니라 끝없는 질책과 원망이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돈만 축내는 놈이라며 여자 하나 때문에 집까지 날려먹었다고 욕했다. 그의 누나 박민희는 모든 원망을 그에게 쏟아부으며 그를 무능한 놈이라고, 자기 아내와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놈이라고 욕했다. 한때 그는 온 가족의 자랑이었다. 시골을 벗어나 도시에서 자리 잡은 출세한 아들이었다. 이제 그는 온 가족의 죄인이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실패자가 되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원가족이 결국 그를 집어삼켰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워할 만한 구석이 있는 법이다. 이혼 소송이 널리 알려지면서 그는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뒷담화거리가 되었다.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넋이 나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가족의 위로가 아니라 끝없는 질책과 원망이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돈만 축내는 놈이라며 여자 하나 때문에 집까지 날려먹었다고 욕했다. 그의 누나 박민희는 모든 원망을 그에게 쏟아부으며 그를 무능한 놈이라고, 자기 아내와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하는 놈이라고 욕했다. 한때 그는 온 가족의 자랑이었다. 시골을 벗어나 도시에서 자리 잡은 출세한 아들이었다. 이제 그는 온 가족의 죄인이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실패자가 되었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원가족이 결국 그를 집어삼켰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워할 만한 구석이 있는 법이다. 주문이 하나둘씩 들어왔. 비록 바빴지만 하루하루가 더없이 충실했다. 내 능력으로 처음으로 상당한 수입을 벌었을 때 그 발 딛고 선 듯한 안정감은 과거 10년의 결혼 생활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의 버팀목이었다. 지우의 변화는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환경, 더 이상 경계해야 할 친척이 없어지자
그의 천성이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는 금방 새로운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으며 학교의 항공모형 동아리에도 가입했다. 선생님은 학부모 총회에서 그를 콕 집어 칭찬하며 똑똑하고 밝으며 남을 돕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시상대 위에서 모범 학생 상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내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주말이면 나는 더 이상 부엌과 집안일 주의를 맴돌 필요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지우를 데리고 근교 공원으로 소풍을 가고 과학박물관에 가서 공룡 화석을 보고 그가 좋아하는 음악회에 갔다. 우리는 함께 쿠키를 구우며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고는 서로 마주보며 크게 웃었다. 내 얼굴에는 다시 미소가 피어났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하고 즐거운 미소. 나는 운동을 시작하고 요가를 하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투자했다. 온몸에서 활기가 넘쳤고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수연이 나를 보러 왔을 때 감탄을 금치 못했다. 너 지금 상태 완전 환골탈태했네. 진작 이혼했어야 했어. 맞아. 진작 이혼했어야 했다. 나를 소모시키고 착취하던 그 진흙탕을 떠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바깥 세상이 이렇게 넓고 푸르다는 것을. 나와 아들은 마침내 진정으로 우리 자신만의 반짝이는 삶을 살게 되었다. 반년 후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지우를 데리고 시내의 한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그가 곧 항공모형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멋진 새 옷을 사주고 싶었다. 한 명품 남성복 매장을 지나칠 때 나는 두 개의 익숙한 그림자와 마주쳤다. 박민준과 박민희였다. 시간이 그들 셴샹 몸에 가속 버튼을 누른 것 같았다. 박민준은 반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숱이 적었으며 등도 약간 굽어 있었다. 입고 있는 낡은 점퍼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저분하고 초라해 보였다. 박민희는 여전히 그 날카롭고 매서운 모습 그대로 박민준의 코를 가리키며 소리치고 있었다. 너는 정말 갈수록 한심해지는구나. 내 친조카한테 새 장난감 하나 사줄 돈도 없어? 내가 어떻게 너 같은 한심한 동생을 뒀을까? 그들의 다툼의 행인들이 힐끔거렸다. 그들도 나를 보았다. 내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은 모습, 내 곁에 작은 정장을 활기찬 지우의 모습을. 그들의 시선은 순간 복잡해졌다. 놀라움과 질투.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감출 수 없는 원망이었다. 박민희의 입술이 마치 달려들어 시비를 걸려는 듯했지만 백화점 보안요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미 그쪽으로 향하자 그녀는 억지로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그들을 심지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부드럽게 몸을 숙여 지우의 작은 나비 넥타이를 정리해주고 나지막이 물었다. 지우야,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우리 저기 새로 생긴 일식집 갈까? 좋아요. 저 연어 먹고 싶어요. 지우가 기쁘게 외쳤다.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려 옆에 있는 조명이 밝은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따뜻한 햇살이 우리 모자에게 쏟아졌다. 따스했다. 그리고 등 뒤에 우리와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없는 그 어둠과 다툼은 우리 뒤로 멀리 던져졌다. 점점 흐릿해지다가 마침내 사라졌다.